최근에 트럼프의 정말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보가 동방국들의 그 신뢰를 훼손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36조 달러나 되는 거대한 정부 부채가 너무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요.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30년이면은 130% 이상까지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비중이 늘어나고 미국이 그야말로 난공불락일 거냐,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료입니다. 이번에 미중 화폐전쟁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저는 오랜 기간 이제 경제 금융 쪽에서만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 기자를 했고요. 나중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후배랑 금리수 한유 수업 책을 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대결 중에서 패권이 되게 핫 이슈가 돼서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중 간 화폐 전쟁은 그 시작을 보면 과거 역사로 좀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미중 간 관계 정상화하던 시점에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포위하기 위해서 관계 정상화를 했고, 79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그 전후한 시기에 이제 등소평이 등장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진행해 왔고요. 현재 큰 흐름을 보면 현재는 오히려 그 사이 고속 성장으로 글로벌 이제 위상이 G2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봉쇄 작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오커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술 전쟁, 그다음에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런 것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의 지난 한 20여 년 사이에 그 글로벌 경제 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사건을 뽑으라, 그렇게 보면은 저는 중국의 WTO 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2001년에 됐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시 자료나 여러 가지 미국에서 나온 그 후에 여러 가지 책들이나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미국 내 의회를 중심으로, 특히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대단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고 반대하는 단체들이나 또 여론을 이렇게 되돌리기 위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중국과 이렇게 큰 나라와 계속 어떻게 보면 따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경제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중국도 결국 정치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길게 보면 중국이 시장 경제와 이쪽으로 결국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설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 와서는 미국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리고 진보나 아니면 보수 쪽이나 또는 여러 쪽에서 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의 적이다, 이렇게 보고 서로 발목을 잡는다 할까요? 견제한다 그럴까요? 봉쇄하는, 서로 상당히 맞서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한편에서 역시 패권의 승부는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에서 달러로 왔고요. 파운드 이전에는 길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패권의 완성은 역시 금융 패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달러 패권의 시대고, 위안화 패권의 시대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 그리고 국내의 여러 가지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체제를 완성해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금 2기 취임 이후 쏟아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크게 봐서 달러 약세 강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파나마 운하를 되돌려받겠다든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모든 정책을 따지고 보면 전부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또 지금 달러를 트럼프가 제시한 공약에서 나오듯이 저달러, 약달러죠, 저금리, 그 다음에 저물가, 고관세, 이런 쪽을 쭉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맥락을 전체로 보면 결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 또한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제조 2025에서 보듯이 중국이 지금 제조 분야에서 워낙 글로벌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사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제조 2025라는 이 정책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드론, 항공, 우주, 또 친환경 이런 쪽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중국이 1위가 됐거나 1위에 가까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특히 코로나 위기 때 공급망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이 측면을 하나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제조업 부활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성사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 많은 회사들이 지금 바이든 때부터 요청을 해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 자체보다는 여러 협력업체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어울려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지금 미국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 폭탄을 하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저물가를 바란다 할지라도 일시적이든 단기간 동안에는 고물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의 생각대로 미국의 제조 부활 과정이 순조롭지 되겠느냐 이건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 위안화를 글로벌 거래에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서 많이 쓰게 만드는 것이 중국의 지금 상당히 큰 위안화 패권에서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 수입국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 국가나 또는 상대방 수입선에 위안화로 해서 결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건 오래 해왔고요. 지금은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그러면 위안화 패권의 구도를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지금 위안화 패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결국 달러입니다. 그 사이에 달러가 어떻게 패권을 만들어 왔는지 그 과정을 지금 그대로 거의 따라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위안화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통화 수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주요 금융허브의 위안화 직거래 시장, 청산은행을 만들고 있고요. 또 CIPS라고 하는 스위프트에 맞설 수 있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망도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세계은행과 비슷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만들었고 AIIB와 1대1로는 또 아주 연계돼서 전 세계 사실 5대양 육제주 다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할 것 없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요. 미국이 하는 것 중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운용하는 쪽에 안 하는 것은 환율 조작국 지정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달러 체제를 가동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도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주 쓰는 해외 여행할 때 자주 쓰는 비자, 마스터카드 글로벌 신용카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춰서 되게 관심을 끌었던 무디스, S&P, 피치 같은 신용평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로는 유니온페이 사실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했지만 다공 국제 신용평가 회사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달러 패권에 큰 동시몬이 있다고 하면 가장 또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빅4 컨설팅 회사라든가 회계법인 그리고 월가의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금융을 다루는 미디어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CNBC 이런 미디어들도 전체적으로 달러 체제, 달러 패권 체제를 운영하는 전체 큰 그림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그럼 5개 나라가 신흥주에서 다 큰 나라들이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또 중국,
네 군데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가 마케팅용으로 만들었던 용어인데 이게 이제 사실 글로벌 협의체가 됐다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하여튼 재밌는 어떤 국제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아공이 합류하면서 브릭스 5개국이 됐고요. 그런데 현재 브릭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되게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인구도 많고요. 또 GDP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경제력도 되게 그 성장 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작년 말인가요? 작년 초인가 4개 브릭스 5개국에서 4개국이 들어갔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초청을 받았지만 최종 가입 발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다. 가입 신청을 내거나 대기 중인 나라가 30여 개국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릭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동통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결제망으로 브릿지, 청산 시스템 브릭스 클리어 곡물거래소라고 보면은 브릭스 국가들이 대부분 곡물을 되게 많이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곡물거래소의 가격은 다 서방의 선물거래소나 그런 쪽에서 상품거래소에서 결정되거든요. 이걸 브릭스 국가들이 우리들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재보험 이런 많은 금융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그림에서 브릭스의 큰 그 방향을 중국은 크게 보면 좀 센 표현입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맞서고 서방의 어떤 진영, 그쪽 진영에 맞서는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위안화는 IMF SDR에 들어있는 화폐고요. 또 중국의 경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그 경제, 브릭스를 위안화 국제화의 큰 통로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하이 협력국도 비슷합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SCO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9개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되어 있는데요. 이란이 2023년에 가입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기구가 되었고요. 이건 별도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는 지역안보협의체였는데 경제협력 쪽으로 많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1대1로나 IIB 프로젝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공동통화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브릭스 공동통화는 벌써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제기했고요. 계속 그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브릭스 회의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개 나라 또는 지금 늘어난 브릭스 플러스에서 9개 나라가 공동통화를 구상한다는 것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체제나 문화적 또는 경제 그 규모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유로존도 몇십 년에 거쳐서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브릭스 공동통화가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DR에 편입되고 경제적으로 브릭스 국가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국이 브릭스의 각 나라 화폐로 결제를 더 늘리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위안화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지역협의체나 이런 것들에서 중남미, 아프리카 또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여러 나라들과 1대1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한 것은 어떤 것이 계기가 됐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예고 안보적 시도를 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실패했고요. 또한 아랍 범위나 여러 신흥국에서 민주화 시도를 했지만 그게 민주화가 완성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많으면서 어떤 서구식 가치, 자유민주라는 게 대단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서방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호감을 갖는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2008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부실로 미국 스스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년 후에 있었던 2010년에 유럽 재정위기에서 노출한 서방의 어떤 한계, 특히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길로 계속 가지 않겠다라는 중국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때를 계기로 서방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중국은 오히려 그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그 틈을 활용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기까지 여러 가지 공간을 확대하고 서로 협력관계, 경제협력관계 이런 것을 확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책에서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위안화의 도전, 또 위안화 중심으로 중국이 과연 위안화 패권, 또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전략으로 쭉 추진해 왔는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쭉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은 달러가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거의 절반이 달러고요. 잘 아신 것처럼 기존의 전통 금융권에서 이용하는 스위프트 국경간 결제망에서 활용되는 통화도 달러가 압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달러 체제라는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없으면 사실상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미국이 어쨌든 그 달러를 발행하면서 생긴 국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국채가 다른 나라 또는 그 미국의 무역 흑자가 있는 나라들이 그걸 사들여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전 세계의 금융회사들이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연기금에서 20년, 30년 보험사 이런 데서 50년짜리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또 이렇게 금융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국채 벤치마크의 기준으로서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작동하게 하는 큰 바탕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세계은행과 IMF를 만들면서 해왔던 그때 이후에 글로벌 달러 체제라는 것이 이미 관행으로 정착돼 있고요. 무역거래, 자본거래에서 거의 완전하게 지금 익숙한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오든 패권이 넘어오든 과정도 실제로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그 2, 3년 이상 걸렸던 것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경제력 자체로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한 60%, 7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달러 체제는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난공불락이냐,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세대 또는 50년이라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어느 나라든지 과거 오랜 역사를 지켜보더라도 그 나라의 자체적인 어떤 문제 또는 글로벌 어떤 판도 변화 이런 측면에서 그 패권의 이동은 늘 있어 왔고요.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레이 달리오가 쓴 책에서 본인은 미국에서 이미 중국으로 패권 이동이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러 패권 체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도 한번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 36조 달러나 되는 정말 거대한 상상할 수 없는 정부 부채가 너무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요. 실제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30년이면은 130% 이상까지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비중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대단히 커질 걸로 보고요. 현재 너무나 이제는 상식적으로 거의 상식이다시피 한 지금 그 고금리 장려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합니다만은 물가 때문에 못 내리고 있겠죠. 여러 다른 요건도 있을 거고요. 다음 어쨌든 그 고금리 장기화 속에 미국의 그 정부 부채에 들어가는 이자가 일조고 이게 지금 9,000을 넘어섰다는 게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상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야말로 난공불락일 거냐, 그것도 30년, 50년 이 달러 패권을 언제까지는 유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의 정말 공격적이고 불가측성,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방국들의 그 신뢰를 훼손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미국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
또 민주주의 이런 것에서 오는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을 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로 이민 가서 살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이런 측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고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다른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방국이 또 몇 가지 어떤 관세 부과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방위의 어떤 분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어느 날 또 돌아서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이 오랫동안 이 동맹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봐서 달러 패권이 예전 같지 않다. 그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달러 패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위기 때문에 항상 달러가 더 강해졌는데 지금은 위기가 되면 지난번 한번 그 미국 국채가 한번 5월에 흔들렸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만 또 우리나라 원화 또 유로 이런 데가 갑자기 하고 또 지금 뭐 금을 더 많이 외환보유고에 보유한다든가 또 제3국 통화인 캐나다 달러 뭐 스위스 프랑을 외환보유고에 또 넣고 다변화한다든가 어쨌든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조금씩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좀 미국도 간단치 않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것도 아까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요. 과연 중국은 세계 유일 파워가 되는 패권을 노리는 거냐 아니면 미국에 맞서는 양각 체제를 노리는 거나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은 적어도 미국에서 나온 책의 제목들인데요. 100년의 마라톤, 롱게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대국 굴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중국의 어떤 야망, 중국몽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들을 상당히 경계심을 갖도록 한 책들인데요. 그런 책들에 보듯이 중국은 대개 보면 장기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구전을 펴고 있고요. 그게 양강체대로 가든 단일 패권으로 가든 중국은 적어도 실물 경제에 버금가는 금융 패권 즉 위안화 패권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살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양강체제가 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겠느냐. 이건 뭐 상상에 불과합니다만은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미중 간의 이런 패권 대결 지켜봐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는 시각이 각자의 다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사드 사태 얼마 후에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정말 그때 만난 중국의 이제 어떤 전문가 분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큰 일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거는 벌써 오래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사드 사태는 너무너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고 그게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가 심지어 일부에서는 아주 진짜 부정적인 측면이 엄청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건 많은 부분이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라든가 또는 최근에 어떤 인도와 분쟁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도 국경 분쟁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과거 달리 훨씬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국과 되게 분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G2 국가로서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강대국으로 이미 올라섰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어떤 미래 전략, 특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리고 있는 금융 패권 전략이 뭘까? 그것을 위안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국제금융 체제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
금융 패권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주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금융에 대해서만 좀 아는 거를 이제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미중 관계에 어느 편을 설 거냐라는 어느 쪽이 진짜 아주 세게 얘기하면 표현한다 그러면 친중이냐 친미냐 뭐 이런 쪽을 떠나서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